안녕하세요. FM정보센터 김동수입니다. FM정보센터 뉴스와 이야기는 대전과 세종의 뉴스를 이야기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한밭 FM과 세종 FM이 협력하여 제작하고 편성합니다. 대전 93.7MHz, 세종 98.9M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 한밭 FM과 세종 FM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충청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강원 원주대학교 경영정책대학원 개건교수로 있는 김구철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 이야기 진행해 주실 초려문화재단 이연호 이사장님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구철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하고 경기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했습니다. KBS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특집부에서 기자를 지내셨고 TV조선 에디터로 활동했습니다. 아리랑TV 미디어 상임고문을 지냈습니다. 저서로는 선비문헌을 찾아서 김구철의 대선 전략, 언어가 끊어야 산다, 방송 뉴스 이렇게 취재한다, TV 뉴스 이렇게 쓴다가 있습니다. 오늘은 선비문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과 대전의 청취자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선비문화를 갖고서 이 양반의 고향 충청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선비문화를 찾아서 책을 낸 지가 조금 됐습니다. 예.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옛날의 관점으로 이렇게 전통적인 관점으로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책 내용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예, 이 선비문화를 찾아서는 그 고택 전국의 고택 23군데를 돌면서 그 고택에 살았던 주인들의 삶을 좀 조명해 보았습니다. 네. 그 삶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말이나 글은 위선도 있을 수 있고 허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쓰던 물건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던 집을 보면서 그 선인들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던 양반들의 허례허식과는 떠난 실용적인 삶, 그리고 나눔의 삶, 또 국가가 어려울 때 희생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보면은 그 공간에 살았던 숨결을 느낀다고 할까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채취, 예. 손때 묻은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억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제가 그 23군데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대전 충남에서 봤던 두 군데, 그러니까 회덕의 그 은진송씨 고택하고 네. 그 다음에 예산에 있는 그 한산 이씨 고택 두 군데에서는 그 고택의 주인들이 남성이 아니고 여성들입니다. 회덕의 고택은 이제 대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네. 그 주인공은 호연제 안동김 씨 부인이고요. 예. 그리고 예산의 그 수당 이남규 고택으로 알려진 그 한산 이씨 고택을 지은 사람은 그 완산 이씨 부인입니다. 그런데 전자의 호연제 김씨 부인인 안동 김씨 부인의 경우에는 남편이 평생 바깥에 떠돌고 있는데 혼자서 살림했던 그런 이제 여주인공이었고요. 네. 그러면서도 거의 200편 넘는 시를 남겼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류 시인이라고 요즘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뭐 최초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네. 그 시가 호연제란 말 그대로 정말 호연지기가 담긴 네. 굉장히 스케일 큰 시들입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그 남존 여비의 시대에도 여성들이 큰 꿈과 포부를 안고서 억눌렀던 그런 이제 아쉬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예산의 한산 이씨 고택의 경우에는 그 이 완산 이씨, 전주 이씨 부인이죠. 이 부인이 남편이 일찍 죽고 남편이 20대 초에 죽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식구들을 거느리고 그 원래 살던 한양을 떠나서 예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산기슭을 다 정리해서 개간해가지고 집터를 고르고 집을 짓습니다. 예. 그 집을 지어가지고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또 역시 30대 초에 죽고
그 손자를 그 노인이 키워가면서 지은 그 여장부의 집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남존여비 시대에도 여성들이 집안을 일으키고 가꾼 그런 선례 자체가 일단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그 한산 이시고택 예산의 고택을 가면은 사랑채 건물이 굉장히 재미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입구는 뻔히 보이는데 출구도 뻔히 보이는데 어느 입구로 들어가서 어느 통로를 통해서 어느 출구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그 집에서 그 집 사랑채에서 의병들이 거사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누군가가 밀고를 해도 그래서 일본 헌병이나 경찰들이 와서 덮쳤는데도 같이 회의하던 그 독립투사들이 어디로 샜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조가 아주 복잡하다는 거죠. 모였다가 흩어지기 예. 좋은 곳으로 예, 그렇습니다. 구조가 됐네요. 결국 그 집은 이제 나중에 그 후손인 수당 이남규 선생이 고종 때 국내부 대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수석 비서관을 하던 이남규 선생과 그 아들 그리고 그 손자까지 세 사람이 다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고태에 관한 책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 우리를 네. 주 테마로 했던 우리 그 선비 문화 선비 문화에 대한 이야기 한류 3.0. 예. 예. 질문 그럴까요? 준비- 예. 질문은 총 뭐 네 가지가 저한테 주어졌는데요. 예. 선비문화 책에 대한 내용부터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책 내용은 이제 이미 일부를 소개해드렸으니까 내용은 그렇고 예. 뭐 책 광고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예. 뭐 하여튼 이 책은 이제 제가 쓰게 된 계기는 제가 고향이 경북 안동입니다. 그리고 친가도 양반 가문이고 외가도 퇴계 이황 선생의 후손이시고요. 그리고 외조부께서 그 퇴계 이황의 그 이제 도산서원 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 내력이 좀 있다고 생각되고 뼈대 있는 집안이셨네요. 처가도 회제 이연적 선생의 네. 이제 후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이제 50대 중후반 되면서 과연 내 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책을 쓰게 됐고요.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같이 다니던 사람 이제 그 탐방을 같이 하던 동료들이 한 몇 명 있었는데 서로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서 나중에는 사진도 제가 찍게 되었습니다. 한 6,000장 정도의 사진을 찍어서 그 중에 300장 정도를 사진을 이 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사진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우리 선비 문화를 좀 세계화하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어떤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류 3.0 시대에 대해서 우리 저자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류 3.0 시대에 대해서 도래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그 한류 1.0, 2.0까지는 지금까지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류 1.0이란 것은 그 겨울 연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장군 같은 우리 드라마 대중문화가 중국과 일본 또 동남아시아를 석권하던 그 시기가 한류 1.0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한 몇 년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 그 우리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 상에서도 특히 이제 본상이라고 말하는 게 있고 주변상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네. 작품상과 그 감독상이 되게 본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상을 동시에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기생충이 그걸 받았죠. 그런가 하면 또 BTS가 그래미상, 미국의 대중음악에 관한 상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상이 그래미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화와 대중가요와 같은 이런 대중문화가 미국 세계 대중문화의 본산지인 미국에서 정상에 서고 평가를 받은 것이 한류 2.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색인종에게 굉장히 인색한 상들이었던 거죠, 거기도. 그렇습니다. 예. 네. 특히 그 유색 인종에게 인색했을 뿐만 아니고 영어를 쓰지 않는
영어로 말하지 않는 영화나 가요에 대해서는 꼭 상을 줘야 되면은 외국어 영어상이라는 특별상을 줬지 본상을 준 예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생각하면 대단한 이제 업적을 남긴 셈인데 이렇게 우리가 대중문화에서는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됐지만은 과연 고급 예술 그리고 문학, 정신문화에서도 우리가 세계의 지도적 국가가 됐느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가 붙습니다. 예. 물론 그 우리나라 경제나 국력이 세계 5위다 6위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5위나 6위라는 경제적인 그 이제 지위 위상과는 별개로 정신문화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그만한 지위에 갔느냐 그건 아직까지도 이제 그 의문의 여지가 있고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로 얼마 전 우리의 작가 한강 선생이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좀 졸로 생각하지만 일본은 그 노벨상을 그 지금 벌써 20개 가까이 받았습니다. 본상을. 예, 문학상하고 뭐 과학 분야. 예, 문학상만도 아마 2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도 받긴 받았죠. 거기 그 뭐야 노벨 평화상 받았죠. 예,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우리는 일본을 졸로 생각하지만은 일본이 그런 점에서는 정신문화나 또는 그 과학 기술 측면에서 우리보다는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한강 선생이 노벨 문학상 받은 것이 한류 3.0의 어떤 시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강 선생이 이 문학상을 받은 저변에는 한강 선생이 천재기 때문에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어떤 지적 자산의 풀 저수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인정받았다는 그런 이제 또 인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한강 선생이 천재라서 받았다는 인식보다는 우리의 그 풀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가 바로 우리의 선비 계급, 독서 계급이 저수지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독서 계급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그 문명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글을 읽고 쓰는 리터러시가 이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제일 쉽게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많이 씁니다. 네. 미디어에 계신 분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표현이 굉장히 쉬운 표현이겠지만은 사실 미디어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훨씬 더 어려운 말입니다. 아,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그 영국이 90년대에 이제 그 기초 교육이 성공적이었냐 아니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3R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건 적이 있습니다. 3R이 뭐냐? read, R-E-A-D. 두 번째 write. 그 W로 시작하지만 W-R-I-T-E. 그 쓰기, 읽기 쓰기. 마지막으로 arithmetic, 산수입니다. 그것도 이제 A가 붙어 있지만은 A가 야금이라서 R로 시작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read, write, arithmetic 해서 그걸 3R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요즘 이야기로 보면 문해 능력이라고 봐도 되는 거의 건가요? 그런 거죠. 이러한 이제 문해 능력,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문해 능력을 가진 국민 대다수, 성인 대다수가 이렇게 3R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세계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99%가 3R을 다 하기 때문에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명 국가일지라도 20세기 초만 해도 그런 정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미국 국민의 성인의 60% 이상이 I don't know nothing about it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어 문법에는 I don't know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anything about it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know하고 not하고 any가 붙어야 know가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민 성인의 60% 이상이 딱 나 아무것도 몰라라고 말시키면은 I don't know nothing about it.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거가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 국민들조차도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인 미국조차도 문해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하물며 다른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독서 계급이란 것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네. 왜 그랬느냐 하면은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보급할 때까지만 해도 성경 한 권의 값, 양피지로 만든 성경 한 권의 값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단독 주택 한 채 값하고 맞먹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책 한 권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책을 가질 수가 없었죠. 책은 깨끗하게 잘 보존하고 그렇습니다. 성경같이 성경만 그렇게 써 있는 것들을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예. 그 남북 전쟁 당시를 다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를 보면은 책 한 권을 놓고서 여러 사람이 불가에 둘러앉아서 읽고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책이 귀했습니다. 또 읽을 줄 아는 사람도 귀했고요. 그게 선진국들의 19세기까지의 현상이었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낭독 클럽이 있었습니다. 네. 유럽에서 낭독 클럽에 가면은 책을 오늘은 뭐를 읽어준다 공지를 해서 돈 내고 와서 비싼 차 마시고 그 교양을 들을 정도로 그런 상.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던 시대부터 그 독서 계급이 존재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어려워도 책 한두 권 천자문은 다 외웠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일찍부터 독서 계급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서구에서는 그 책값이 싸진 종교 개혁과 르네상스 혁명과 다음에 대항해 시대 이런 것이 동시에 발생했던 15세기, 16세기를 거쳐서 소지주와 시민 계급이 성장해서 그 한 200년 걸려서 18세기 접어들면서 서서히 독서 계급이 형성되고 이 독서 계급의 축적된 역량이 정치 혁명을 네. 일으키고 또 산업 혁명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선 초부터 이미 독서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독서 계급들이 사림의 형태로 해서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되죠. 예, 독서 계급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다음, 이현우 이사장님 다음 질문. 예, 다음은 드리겠습니다. 예. 고택과 선비문화, 예. 특히 고택 스토리텔링과 고택의 당화, 주련 등에 대해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혹시 선비문화를 찾아서 출간해 그 내용에 직접 현장을 답사를 하시고 사진까지 촬영을 하셨는데요. 고택과 선비문화에 대한 연관성 또는 그 고택에 얽힌 이야기 등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서구에서는 서구나 일본만 해도 집에다가 이름 붙인 예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왕이 사는 궁전 이름이 버킹엄 궁이죠, 그죠? 네. 그리고 별궁은 윈저 궁입니다. 네. 버킹엄 궁은 왜 버킹엄 궁이냐? 버킹엄 공작이 사는 궁전이라 해서 버킹엄 궁입니다. 네. 그러니까 버킹엄이란 것은 자귀의 이름이고 원래 세습되는 이제 공자귀입니다. 그런가 하면 윈저 궁이란 것은 런던 교회의 조그마한 작은 읍을 말하는 겁니다. 윈저. 그 윈저라는 소도시에 있는 궁이라 해서 윈저 궁이지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베르사유 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 교회의 조그마한 소읍의 이름이 베르사유입니다. 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황궁은 교코라고 하는데 교코가 뭐냐? 황거입니다. 황제가 사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쇼군 장군이 살던 곳은 뭐라고 부르냐? 고쇼라고 부릅니다. 고쇼. 그건 뭐냐? 임금 어자에다가 그 장소를 말하는 소. 그게 고쇼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할 뿐이지 거기에 의미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궁전 이름 경복궁. 그것은 경사스럽고 복을 받는 궁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 이름에 이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것은 중국과 한국에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 서구에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제 이름 붙은 곳이 두 군데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첫째는 러시아의 동궁 겨울궁전이 에르미타주 그러니까 은둔의 궁입니다. 겨울이 워낙 기니까 거의 8, 9개월 되니까 거기 들어가면 은둔하다시피 하다 해서 에르미타주 궁전이 됐고 겨울을 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궁에서. 예.
그게 이제 에르미타주 궁전이 지금은 에르미타주 박물관으로 바뀌어 있고요. 예. 그런가 하면은 스위스의 피션에 가면은 노이슈반슈타인이라는 그런 이제 백조의 성이라는 그런 이름의 성이 있습니다. 예. 그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못 가보신 분이 많아도 그 마이애미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그 백조의 성을 그대로 본딴 성이 디즈니랜드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디즈니가 그 백조의 성의 그 환상적인 동물적인 이미지를 따와서 만들었죠. 그 두 가지 정도를 제외하면은 서구의 성이나 뭐 이제 황궁에는 그 의미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궁전에도 이름을 붙였고 또 전각에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경복궁에 가면은 경복궁의 후원 쪽에 큰 정각인데 자경전입니다. 이름이. 예. 자경전이 뭐냐? 자애로울 자자 그리고 경사경자. 그럼 자애로울 자자가 붙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자애로울 자자를 붙이는 사람을 보통 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자애로운 자자?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를 높여서 부를 때 옛날에 자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경당이라는 이름만 딱 봐도 자경전이라는 이름만 봐도 아 여기는 임금의 모후가 사는 곳. 그런 식으로 전각 이름만 뜻을 딱 보면은 이건 누가 뭘 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의 예를 들어서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 이름은 오벌룸이라고 하죠, 그죠? 네. 오벌룸 이름은 뭐냐? 계란처럼 둥글게 타원형으로 생겼다 해서 오벌룸입니다. 모양. 예.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이 화학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우리가 훨씬 고차원적이죠. 형이 상학적이네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선비들의 그 선비와 양반의 구별점은 뭐냐면은 선비들의 이제 좌우명이랄까 인생의 철학은 그 어려울 때는 세상에서 내 뜻을 펼치기 어려우면은 혼자 물러나서 조용히 살고 네. 그리고 세상이 내 뜻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천하를 경영한다. 그래서 궁할 때는 독선기신 내 몸을 잘 추스린다. 독선기신이고 그리고 통즉 내 뜻이 통한다 싶으면 겸선천하 천하를 경영한다. 그게 이제 예.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비들 집의 당호들은 대부분 물러나서 조용히 사는 것을 꿈꾸는 그런 이제 당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관직에 계셨다가 어느 정도 하시면 낙향하셔가지고 고향 가셔서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또 다른 때를 기다리거나 후학을 양성하거나 뭐 그랬던 부분으로 봐야 또 될까요? 거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김 대표님 말씀이 옳고 예. 그러니까 물러나서 후학 기르고 책 읽고 뭐 이제 하는데 때를 기다리고 하는 것은 긴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짧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짧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낙향하지 않고 예, 인근에 그러니까 한양의 근처에 있거나 경기도 근처에서 경기도 근처에 있는 거죠. 예. 정보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해주 분이었던 그 율곡 이 선생 같은 분은 파주에 물러가 있었고요. 예. 그 전북 장수가 고향이었던 황희정승은 파주에 이제 은퇴해서 살았고 그 80연세에도 혹시 다시 부를까 해서 그런가 하면은 정약용 선생은 전남 나주, 전라도 나주가 이제 원래 고향인데 네. 그 팔대조부터 그 남양주에 가서 이제 은거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다산 이제 유적이 남양주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경상도 쪽이나 이런 쪽은 완전 낙향이 많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이 얘기를 시간이 우리가 25분 했는데 말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질문을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사실은 출처 대의를 사실은 선비들은 따졌죠. 이게 내가 나가야 되는지 또는 물러나 낙향을 해서 내가 살림에 그 거처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16, 17세기 특히 사림들에서도 많은 그런 그 출처 대의를 그 따졌습니다.
그 다양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아까 독서 계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960년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근대화를 시작한 지가 이제 한 60년 됐고요. 그래서 특히 그 중심에는 독서 계층도 있었지만은 한국의 전통적인 선비 문화가 있었지 않겠는가 싶어서 선비 문화에 대해서도 역시 짧게 한 말씀하시고 그 뒤 부분에 한국의 이제 초고속 성장에 대한 비밀이 선비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비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고 하는 뜻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선비들 아까 이제 물러나서 책 읽고 뭐 이제 후학 기른다는 그 말씀에 가장 그 집 이름에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강원도 강릉의 선교장이라고 있습니다. 선교장이라는 그 이제 이름 자체가 그 신선들이 사는 이제 아주 높은 곳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장에 집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화당이라는 곳입니다. 기쁠 열자에 이야기할 화자 열화당인데 그 열화당에 어원이 된 19절이 있습니다. 열친척지 정화, 친척들의 정다운 이야기에 기뻐하고 네. 열친척지 정화, 그래서 열과 화입니다. 열화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 대구가 뭔가 하면 낙금서, 이소우, 낙금, 금은 검은고를 말합니다. 다음 서는 이제 책이고요. 그러니까 책과 검은고를 보태서 소, 이소우, 그래서 소우 근심을 잇노라. 네. 그 책과 검은고를 보태서 근심을 잇노라. 이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친척들을 가까운 사람들과의 정다운 대화로 기뻐하고 네. 근심은 혼자서 책과 검은고를 보태서 잇는다. 이게 선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가깝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윤선도 같은 사람이죠. 네. 그 윤선도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검은고도 듣고 춤도 추고 시조도 읽고 시도 읽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전부 너무 한가롭고 또 너무 문약한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윤선도 같은 사람이 하루에도 활을 한 통씩 쏘았다고 합니다. 국궁을 말하는 거죠. 요즘?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활을 쏘기 위해서는 이 양궁하고 달라서 양궁은 당기면 그냥 쫙 당겨지지만은 네. 국궁은 아랫배에 힘을 주고 온몸에 힘을 주지 않으면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루에 한 통씩 쏠 정도면은 굉장한 단련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 춘추 전국시대 때 이미 군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으로 유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유계의 예의를 알아야 되고 예. 악, 음악을 알아야 되고 사라는 것은 활을 쏘는 겁니다. 예. 어는 말을 다루는 것, 전차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약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서는 책을 읽는 거고 수는 오늘날 말하는 수학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지식도 절대로 초기 유학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물을 겸손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초기 유학의 신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계 김장성 선생이 양난 그러니까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의 양난을 거친 이후에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네. 우리 사회가 워낙 혼란할 때에 예를 돌아가자고 주장하신 이후에 그래서 어지간히 사회 질서가 회복됐으면 다시 유계의 어떤 균형 잡힌 그 예. 교육과 훈련 그런 게 필요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 사계 선생의 그 교훈을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몰고 간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예학 쪽이 발달을 하게 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예학까지는 괜찮은데 예송으로 가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큰 흐름이 깨진 거죠.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내전 이후에 예. 그런 어떤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캐톨릭 교회가 뭐 성지순례 예. 지금 센티아고 가는 길을 개발하게 됐던 그런 과정도 있었더라고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회의 어떤 질서를 잡았던 그런 예도 스페인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봐야 그렇죠. 되나요? 예. 네. 그 뭐 이제 오늘 다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겠지만은 네.
그 법으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효과도 낮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우리 동양 사회가 특히 유교 사회가 서양보다는 훨씬 더 빨리 질서가 잡히고 빨리 또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예. 이 유학의 전통 또 교육의 힘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서 계층이 존재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말이 통하는 우리 사회 구조였었네요.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엘빈 토플러가 이미 이제 90년대부터 주장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3의 물결 그때 쓰고 제3의 물결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미래 충격인가에서 그걸 주장을 했는데 만일 동양 국가들이 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교육을 제도 교육으로 했으면은 도저히 지금 같은 수준에 될 수가 없었을 거다. 가정 교육, 사회 교육에서 많이 벌충하기 때문에 비용을 내지 않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교육에 의해서 그 정도 수준이 됐는데 만일 서구처럼 모든 것을 제도 교육에서 의해서 했다면은 절대 이 수준에 갈 수 없었다고 이제 미리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밥상머리 그렇죠. 교육 그런 개념이 뿌리가 깊이 한국 사회에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선비 정신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이제 퇴계 이황이라든지 또는 이율곡 이런 분들이 낙향에서 한 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향약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한 겁니다. 네. 향약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지역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예의를 지키고 그렇게 되겠죠. 그거는 형벌을 들이대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형벌 이전에 훨씬 더 많은 걸 지키고 근데 있는데. 제가 공주에 갔더니 사마도로가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 동네 어르신들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그 노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규율을 어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서 멍석마리해서 때리던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좀 나쁜 측면을 저는 좀 본 거라고 볼까요? 이렇게 했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실은 그 예의가 이제 일정한 수준의 예의나 질서, 덕화, 교화가 이제 일정 수준 형성돼 있으면은 그런 식의 이제 뭐 제도적인 형벌이나 사형, 린치가 필요 없었겠죠. 근데 그런 게 무너지니까 이제 그게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임계치를 좀 넘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제 그렇게 또 그런데 그런 그 어떤 페널티란 것이 형벌이란 것은 한 번 줄 때는 충격이 있는데 반복되면 충격이 없거든요. 그럼 그 다음엔 더 높여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화하는 것만큼 좋은 이제 방식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끝으로 우리 한국의 초고속 성장의 비밀이 선비 문화에 있지 않느냐라는 또 제안 말씀도 있었고요. 실제 이것은 그 비밀이 이제 독서 계급, 특히 선비 정신에 있다고 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죠. 양반 문화, 당쟁, 사색 당쟁, 문약, 예송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선을 망하게 했다. 이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일본 그 일제 강점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죠. 그러나 사실 조선 쇠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왕실에 있습니다. 왕권이 쇠락을 한 거죠, 실제로도. 그러니까 왕권이 쇠락했다고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조선의 이씨들이 초기에는 유능한 명민한 지도자가 배출이 됐지만은 중기 이후에는 권신들이 왕을 옹립할 때 자기들이 다루기 쉬운 좀 멍청한 친구들을 왕으로 세운 거 아니냐. 선비들 따지면 선비들도 영리해진 거네요. 양반들이 선비라기보다도 이제 양반들 관료들이 그 반정 공신들이 영악해진 거죠. 영리해진 거죠. 여러 번을 겪으면서. 쉽게 말해서 그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세운 친구들도 중종같이 정통성이 좀 약하고 원래 정통 왕실에서 좀 먼 피가 좀 덜 섞인 친구를 데려오면서 발언권이 적은 거죠. 정당성이 좀 약하니까. 그렇죠. 정통성이 약하니까
공신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예. 인조의 경우도 그런 친구를 데려온 거. 선조의 영조도 그랬다는. 선조도 그렇고 예. 영조는 다행히도 본인이 좀 영리하고 장수해서 버텼는데 장수를 해서. 예. 그런데 만일 영조 같이 진짜 무술이 어머니가 정말 천한 계급 예.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되고 정조가 똑똑하니까 정조가 10년 만에 제위에서 떠나게 되는데 독살설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나오는데 증거는 없는. 증거는 없죠. 당연히 증거가 없겠죠. 그러니까 권신들,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 입장에서는 똑똑한 왕의 존재만큼 거추장스러운 게 없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오래 이씨가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우리 이제 일부 보수적인 분들 가운데 이승만, 박정희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 빠른 속도로 근대화했다,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승만 같은 사람은 정말 그 시기에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었던 정말 뛰어난 지도자였던 건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이내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벽에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30분씩 1시간씩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세계 144개국 유엔이 통계내는 144개국 가운데 꼴찌에서 2등 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당시 세계 더군다나 2차 대전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한테 바로 전화해서 30분씩 따지고 호통을 친단 말이죠. 그런 거는 사실 지금 일본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 주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성령이 가득 차셔서. 그게 이제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 치더라도 네. 베트남의 호치민 같은 사람도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호치민은 그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어도 물론 하고 그리고 호 아저씨. 예, 그 영어도 잘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한문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한문 원문으로 보실 정도의 그런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네. 그리고 공사의 구별이 워낙 엄격해서 이 양반은 자기가 만일 자식을 남기고 떠나면은 가족을 갖고 있으면 내 자신이 혹시 부정부패에 물들 수도 있고 자식을 남기면 혹시 또 세습될까 두려워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베트남이 지금 낫습니까? 우리가 낫습니까? 인구가 베트남이 우리의 2배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우리나라에 파병할 정도로 선진국이었습니다. 막사이 마사이 같은 사람은 60년대 70년대 한국의 지도자들이 막사이상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 나라가 우리보다 지금 훨씬 뒤에 처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0억 인구를 통치하던 간디나 네루, 모택동, 주올레, 등소평 같은 지도자가 이승만이나 이 박정희보다 못한 지도자였겠습니까? 그리고 모택동, 주올레, 등소평 같은 사람은 영어, 불어를 다 능통하게 구사하는 그런 국제적인 엘리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을 하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뒤에 처졌냐? 그것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 모르나 지도자만의 문제가 이슈가 아니고 지도자의 위대한 영도력을 뒷받침하는 독서계급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예. 한국은행 대전 본부장하고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이분이 해외에 나가서 한국은행 관련된 총회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사회가 발전하면서 대하는 것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했느냐? 그분이 뽑는 게 이게 한 가지를 아시아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차관을 받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덜 해먹었다는 거예요. 관료들이. 그래서 그 자본들이 예. 국민에게 훨씬 더 많이 갔다.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스며들어서 뭐 이렇게 국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 그게 아마 유교적 관점에서 청빈 이런 것들에 영향을
있지 않은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세계적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총회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 나라들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관점은 선비 문화의 한 단면을 보신 거죠. 네, 단면.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청빈, 안빈, 낙도. 예, 예, 이제 그 선비들이 평소에 이제 물러나 가지고 나누고 청빈하게 살고 그 안빈 낙부도를 이제 평소에 자기의 어떤 덕목으로 생각하죠. 덕목으로 네. 생각하고 예. 그런가 하면 국난을 맞아서는 자기 희생을 하고 네.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의병을 일으켜서. 예,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제3세계 국가들 대부분이 차관을 받는데 그 제3세계 국가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은 독서 계급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나라들은 관료든 아니면 기업이든 엘리트들은 전부 하나같이 현재 권력 엘리트의 아들 딸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일본만 해도 그렇고 유럽도 거의 예, 주류가 예, 왕족에 연결된 세습이죠. 귀족들의 세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고급 교육을 받고 제3세계 고급 교육을 국내에서 공급 못하니까 해외 유학을 보내가지고 미국도 사실은 그렇게 된 거죠. 지금은 뭐. 이제 그 우리는 이렇게 넓은 저수지에서 우수한 인재를 뽑으니까 아무래도 넓은 저수지에서 뽑으면은 훨씬 더 우수한 인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넓은 저수지에서 뽑는데 공채 문화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예. 과거. 그러니까 과거제도. 우리 이제 봉건 사회 때의 과거, 예. 현재 사회에서는 이제 고시든 기업의 공채인데 예. 전 세계적으로 전통 사회와 현대 사회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공채 문화가 존재하는 나라는 전 세계 유일합니다. 하기야 사기업에서 채용을 하는데 내 맘대로 뽑아도 되는데 우리는 난리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지간한 대기업도 공채 안 하면 난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의 고위 공무원조차도 공채하는 데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메이지 유신 전까지는 공채가 없었습니다. 예. 그냥 세습이죠. 예. 그런데 한국은 그 공채 문화 때문에 넓은 저수지에서 공공 채용을 하니까 공채를 하니까 가장 우수한 엘리트들이 이제 국가 경영이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최고 엘리트 지위까지 갑니다. 능력 위주의 예. 사회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메리토크래시가 형성된 배경이 바로 선비 문화에 있는 것이고요. 예. 아, 그거는 독서 계급을 기반하에 예, 큰 저수지에서 예. 이 만들어지듯이 예, 그렇습니다.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아까 앞에서 그 수당 이남규 선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분이 이제 홍주 이병 1차, 2차에 걸쳐서 일본 정규군하고 이제 사실은 싸워서 이겼던 물론 그 2차에서 이제 그 일본 정규군에 밀려서 이제 결국은 그것이 이제 독립협회 또는 만주 연해질 때 항일 독립인데 원류가 돼서 뿌리가 됐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의병 활동도 결국은 선비 정신에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방금 공채에 대한 공채 문화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우리 저변에 독서 계층이 그만큼 지식인이 많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 않겠는가. 그것이 한국 근대화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혹시 끝으로 한번 정리해서 짧게 한 말씀. 그렇다면 선비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비전이라든가 청사진은 또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끝으로 신청곡하고 합쳐서 예. 마무리 인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뭐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고 좀 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그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선진국이 서구 선진국이 한 250년에 걸쳐서 이루었던 근대화 그리고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160년 만에 이룬 근대화를 우리는 60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키는 이제 선비 문화, 독서 계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계 10위에서 5, 6위권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정말 세계를 지도하는 그런 중심 국가가 되려면은 우리 사회가 인류 전체에게 무언가를 기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그 기획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선비 문화, 선비 정신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3세계 국가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60년 전에 그런 나라들이 우리만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이, 그 나라들의 지지를 받아서 맹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그 패스트 팔로워의 어떤 철학이 아니고 퍼스트 무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적인 정신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 조금 더 산 선배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북돋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한 노래가 노래 자체의 어떤 그 메타 정보,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복고적인 노래입니다. 1960년대 이탈리아 깐조네 가수이고 우리나라의 할머니 가수 페티 김이 이 표상으로 삼았던 이탈리아 밀바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노래의 내용은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 좀 더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꿈꾸고 그렇게 하자는 자유의 노래입니다. 그걸 신청하겠습니다. 이 소노 디 리베르타입니다. 예. 네. 오늘 긴 시간 했는데요.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번에 더 시간을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김구철 교수님이 신청하신 밀바의 소노 디 리베르타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Quando hai deciso di lasciare tutto il passato dietro di te, per via sfilavano le bandiere e tu hai visto la libertà. Per via sfogavi il tuo rancore, ma tua non era la libertà. Quando hai deciso di tornare a preoccuparti anche di te, con lei credevi di ritrovare il tuo respiro di libertà. Con lei svegliavi un poco il cuore, però non era la libertà. Ora che il tempo ti ha rubato quelle bandiere e anche lei, non c'è che il suono ormai sbiadito di quel tuo grido di libertà. Non c'è